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30페이지 수관식 보일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수관 보일러인데 어떤 거를 수관 보일러라고 부르느냐, 일단 수관 보일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그려드리면 드럼이 두 개가 있어요. 상부 드럼과 하부 드럼이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에 관이 여러 개가 연결돼요. 이때 여기 가운데 연결된 관을 우리는 수관이라고 부르고요. 상부 드럼, 하부 드럼의 정식 명칭이 하부 드럼은 수드럼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상부에 있는 이 상부 드럼의 명칭은 기수드럼 혹은 증기드럼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일러에 외부 케이싱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외부 케이싱을 합니다. 그리고 버너를 딱 설치를 합니다. 버너를 설치하면 어떻게 돼? 연료를 태워서 연소가스를 만들겠지. 이 연소가스가, 뜨거워진 연소가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중간에 있는 수관들을 다 데우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수관을 데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수관 보일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관 안에는 전부 물이 들어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관을 데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 관 내부에 물이, 이 급수가 결국 어떻게 돼? 가열돼서 증기로 바뀌죠. 그 증기는 기수드럼, 여기 상부에 고일 거고요. 이 뜨거워진 증기를 실내에 있는 방열기 쪽으로 보내서 난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관 보일러의 형태가 되고, 결과적으로 수관을 가열하기 때문에 수관 보일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노통 보일러가 있었어요. 노통 보일러는 내분식이었죠. 왜? 노통이 보일러 동체 내부에 있으니까. 동체가 뭐라고? 물이 들어있는 통을 동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수관식 보일러에서는 뭐가 동체가 되겠어? 물이 들어있는 통을 동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수관 보일러에서는 물론 수드럼도 동체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메인이 되는 동체는 바로 수관입니다. 그래서 이 수관을 우리는 동체라고 부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관이 동체의 역할을 하고 결국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요런 녀석들을 전부 뭐라고? 수관 보일러, 수관입니다. 관, 물이 들어있는 관, 수관 보일러라고 부른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교재로 돌아가서 수관식 보일러 메뉴 읽어보면 줄 거 주세요. 상하부에 드럼이 있고 고압에 견디기 좋은 구조. 그래서 상하부에 드럼이 있고요. 고압에 견디기 좋대요. 이 뜻은 뭐냐면은 노통 보일러랑 비교하면 되죠. 노통 보일러는 뭐야? 이 전체 원통이 동체라면 여기는 뭐야? 작은 관, 직경이 작은 관이 동체이기 때문에 요런 관이 있고 이렇게 큰 통이 있다면 당연히 고압에 견디기 좋은 거는 요 녀석이 되겠죠. 이게 직경이 커질수록 어때? 저압용에 사용된다. 압력이 견디는 힘이 약하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관 보일러가 당연히 원통용 보일러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고압이다. 고압 대용량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저 읽어보면 구조의 보일러로서 보일러 열교환기용 합금 강관을 사용해 연결하여 그 다음 줄 것입니다. 외분식의 장점인 전열 면적을 최대한으로 설계한 고압 대용량 보일러이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동체가 수관이라면 연소실이 다 어디 있는 거야? 동체 안에 든 게 아니죠. 관 안에 그 버너가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 관 외부에 외부 케이싱이 어떻게 돼? 연소실을 만들어 놓은 형태야. 그래서 관 밖에 있기 때문에 외분식이다 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은 외분식에 속하는 거고, 노통 보일러는 어때요? 이 연소실이 동체 안에, 통 안에 들었기 때문에 내분식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수관 보일러는 외분식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수관식 보일러의 특징에서 나오는데, 이 수관식 보일러의 특징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이는 노통 보일러 있죠? 이 녀석하고 비교하는 게 가장 특징이 확 드러나요. 물론 엄밀히 따지면 수관식 보일러랑 원통 보일러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원통 보일러 안에 뭐가 있어? 노통 보일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관하고 노통을 비교할 겁니다. 그래야지 이 특징이 확실하게 살아나요. 자, 그래서 수관식 보일러의 장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온고압에 적당하다. 그렇죠. 이 녀석은 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압용에 쓰는 거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온용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관식 보일러가 이 노통, 즉 원통 보일러에 비해서 고온고압에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유수량이 적어 파열시 피해가 적다. 그렇죠. 이 노통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급수량이 많기 때문에 파열시 어때? 넘침 사고가 좀 심하게 발생하는 반면 이 녀석은 여기에 비해서 급수량이 적기 때문에 파열시에 넘침 사고가 좀 작게 발생한다. 그래서 파열시 피해가 적다라는 거고, 그 다음 설치 면적이 작고 발생 열량이 크다. 자, 그래서 발생 열량이 크다라는 건 알겠죠. 요거는 급수량이 많고 요거는 급수량이 적어요. 그리고 전열 면적도 어때? 이 노통 보일러는 요 노통만 전열 면적인데 수관 보일러는 어떻습니까? 이 배관, 수관이죠. 수관군들 그리고 드럼 역시도 전열 면적에 속하다 보니까 전열 효율이 아주 좋아요. 그렇다 보니 발생 열량이 큰 거고, 그렇다 보니 이 같은 용량이라고 봤을 때 둘 다 같은 용량일 경우에는 구조가 어때? 이 녀석이 작아지겠죠. 구조가 작으니까 설치 면적이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외분식이어서 연료의 질에 관계없이 연소가 양호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통 보일러는 어떻습니까? 얘는 내분식이고 요 녀석 수관식 보일러는 전부 외분식이라고 했죠. 외분식의 특징을 생각하시면 돼요. 외분식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기량이 들어옵니다. 충분한 공기량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질이 좀 낮은 연료를 쓰더라도 완전 연소하기가 좋다라는 거고, 혹시나 이물질, 껌댕이 이런 것들이 발생하더라도 외분식은 어때요? 청소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외분식이어서 연료의 질에 관계없이 연소가 양호하다. 자, 그 다음에 보일러 전체가 전열면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효율이 대단히 높다. 그렇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배관, 이 수관군들 전부 다 전열면적이고 드럼 역시도 전열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대단히 높다. 뭐에 비해서? 노통 보일러, 즉 원통에 비해서 효율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점 보겠습니다. 구조가 복잡하여 청소, 검사, 수리가 불편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단순하게 노통만 생각해 보자고요. 동체 내부의 청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체 내부의 구조가 어때? 노통 하나만 있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통이야. 통이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아주 쉬워요. 맨홀 뚜껑 열고 그냥 바로 청소하면 돼. 근데 이 수관식 보일러에서 동체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바로 수관이라고 했지. 관이에요, 관. 관 안에 우리 청소할 수 있을까, 사람이? 못하죠. 보통 보면 수관식 보일러는 관 안에 청소하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이용합니다. 뭐 염소라든가 중화제를 이용해가지고 안에 이제 순환을 시켜서 관 내부를 청소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어때? 관 안에 청소하는 게 훨씬 어렵죠. 즉 구조가 복잡하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봐도 얘가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자, 그래서 구조가 복잡하여 청소, 검사, 수리가 불편하다. 어디를 청소해야 되는데? 얘는 동체 내부, 얘는 동체가 수관이니까 관 내부를 청소해줘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급수 처리가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복잡하기 때문에 안에 청소하려면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급수의 순도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의 질을 좋게 하면은 내부에 이물질이 좀 덜 발생할 거니까. 그래서 급수 처리가 까다로워진다. 그 다음 제작이 까다로우며 제작비가 많이 든다. 구조가 복잡하니까요. 그 다음 외분식이므로 노벽 방산 손실이 발생한다. 많다. 그래서 이 외분식이니까 밖으로 방사 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보유수량이 적어 부하 변동에 응하기가 어렵다. 자, 이 말은 우리 노통하고 비교하면 바로 나오죠. 노통은 안에 수부가 크기 때문에 압력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수부에서 이 압력을 흡수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 수관식 보일러 같은 경우는 수부가 작고 수량이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 변동에 의한 이 응력을 흡수하는 정도가 좀 작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수량이 적어 부하 변동에 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반대죠, 반대 서로. 그리고 마지막에 증발 속도가 너무 빨라 습증기로 인한 관내 장애가 발생한다. 그래서 얘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노통 보일러는 어땠어요? 수량이 많기 때문에 가열하는 예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서서히 가열되는 반면 이 녀석은 가열을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확 끌어올라요. 그래서 우리 그 온수기 생각하면 돼. 그 주방이라든가 목욕탕에 쓰는 온수기 있죠. 순간 온수기. 순간 온수기가 수관식 보일러 중에 관류 보일러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 온수기 생각하면 돼요. 순간적으로 가열하면 순간적으로 확 끌어올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확 끌어오르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프라이밍이나 기수 공발이 막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캐리오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워터 해머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말이 증발 속도가 너무 빨라 습증기로 인한 관내 장애가 발생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수관 보일러의 분류해서 순환 방식에 따른 분류,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관류식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수관 보일러는 요 세 가지 분류가 다예요. 자, 그래서 수관 보일러 크게 요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자연순환식, 그 다음이 강제순환식,
다음이 관류식. 자, 이렇게 있을 때 사실 그림 잘 나와 있어요. 자연순환식 보시면 드럼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관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 편에 관이 하나 더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버너에 의해서 여기서 이렇게 과열을 하게 돼요. 자, 이때 밑에 있는 건 수드럼이니까 물이 가득 차 있을 거고, 위에 있는 거는 기수드럼이니까 일부는 증기, 일부는 물이 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급수 펌프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때 엄밀히 관의 이름을 알려드리면 일단 여기 드럼끼리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 이름을 강수관이라고 합니다. 강수관. 그리고 여기 버너에서 직접 과열되는 관이 있죠. 요 과열되는 관을 수관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과열되는 관은 아래쪽은 물이 이렇게 차 있을 텐데 위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과열이 돼가지고 증기로 변해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쌤 이거 증기관 아닌가요? 아니에요. 수관 보일러에서는 가열되는 관을 그냥 수관이라고 불러요. 증기관은 어디 있냐? 여기 상부에 증기가 발생되면 실내로 보내주는 이 증기를 보내주는 요 관을 주증기관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관은 수관입니다. 수관. 물론 위에 증기가 존재하지만 수관이에요. 가열되는 관. 그럼 강수관은 뭡니까? 물이 내려오는 관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상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강수관은 얘는 차가운 물이야. 강수관. 왜? 이 수관은 과열되지만 강수관은 어때요? 과열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관하고 강수관을 비교했을 때 강수관의 온도가 낮죠. 그러면 온도가 낮은 물이 어때? 밀도가 크거든. 밀도가 크니까 내려오려고 할 거고요. 과열된 뜨거운 물은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겠지. 하물며 이제 증기로 발생되면 당연히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밀도차에 의해서, 다른 말로는 비중차라고도 하죠. 이 물의 비중차에 의해서 순환하는 방식이 뭡니까? 자연순환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순환식은 펌프 없이, 물론 이게 급수펌프예요. 급수펌프. 쌤 여기 펌프 있는데요. 근데 이 펌프는 그냥 급수펌프, 안에 물을 채워주는 펌프지 순환을 시켜주는 펌프가 아니잖아요. 순환 펌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자연순환식입니다. 그러면은 말 나왔죠. 강제순환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강제순환식은 밑에 그림 잘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기수드럼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밑에 뭡니까? 순환 펌프가 이렇게 설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 펌프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급수펌프는 따로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급수펌프 없는 보일러는 없어요. 급수를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그냥 급수펌프가 되는 거고, 강제순환식에서는 순환펌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환펌프로 이렇게 배관을 연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순환을 시키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화염을 이용해서 가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전부 다 수관이 되는 거겠죠. 수관. 그래서 강수관이 필요 없는 게, 여기서는 강수관이라는 명칭을 안 써도 되죠. 왜? 순환펌프로 그냥 강제순환 시키니까 강수관, 수관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관을 가열해서 상부에 증기를 발생시켜서 요 증기를 실내에 있는 방열기 쪽으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순환펌프가 있냐 없냐. 없으면 자연순환식, 있으면 강제순환식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관류보일러는 뭐냐면은 그냥 요거는 그냥 관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림은 뭐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펌프를 설치해서 순환을 시킵니다. 강제로 순환을 시키면서 버너를 이용해서 화염을 쫙 치출하면은 관을 다 가열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요런 드럼이 없어요. 그쵸? 요런 드럼이 없는 보일러, 말 그대로 관으로만 이루어진 거, 이렇게 관으로만 이루어진 거를 관류식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확 증발해요. 순간적으로 확 증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급수를 100을 보냈어. 그럼 증기가 100이 튀어나와. 그래서 효율이 100%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급수가 100 들어가서 증기가 100 발생한다. 그리고 하물며 과열 증기가 나오기 때문에 효율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관류식은 이 구조상 어떻게 해야 돼? 순환 펌프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순환 펌프가 있어야 됩니다. 관류식은 무조건 순환 펌프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림 밑에 보시면 그 특징들이 나옵니다. 자연순환식, 포화증기와 포화수의 비중차를 이용한 중력순환 방식. 그래서 강수관에 내려오는 물, 그리고 수관에 올라가는 물, 얘들의 어때? 비중차를 이용한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 강제순환식, 인기압력에 가까워질수록 잡열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포화증기와 포화수의 비중차가 점차 작아져
자연순환이 힘들어질 경우 순환 펌프를 사용하여 강제 순환시키는 방식이다. 그래서 순환 펌프를 썼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말 중에 인계 압력이 가까워질수록 잡열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포화 증기와 포화수의 비중차가 작아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를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케이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연순환식 보일러도 급수 펌프 빼고는 다 한 케이싱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오랜 시간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수간만 가열이 되다가 수간만 가열이 되면서 강수관에 있는 차가운 물하고 비중차가 커지겠죠. 근데 장시간 가열하게 되면 이 전체의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강수관의 온도와 이 수관의 온도 차가 별로 없어져. 그 말은 비중차가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중차가 나지 않으면은 물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겠죠. 중력에 의해서 제대로 못 내려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중차가 서서히 줄어들면 자연순환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순환 펌프를 이용해서 강제순환을 시켜준다. 그런 의도에서 만든 게 이 강제순환 보일러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관류식 나오죠. 관으로만 이루어진 고압 보일러이며 구조상 강제순환하게 된다. 그래서 구조상 어때요? 관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강제순환 시켜라. 펌프를 꼭 설치해줘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관수의 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에서 나오는데 이 관수의 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은 자연순환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왜? 강제순환하면 굳이 순환에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펌프를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자연순환식에서 관수의 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은 해가지고 첫 번째 관지름을 크게 한다. 그래요. 요 배관의 지름을 크게 할수록 마찰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관의 경사도를 크게 한다. 수관의 경사도를 더 크게 하면 할수록 어때? 순환율이 좋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강수관의 가열을 피한다. 요 강수관이 가열되면 어떻게 돼요? 밀도차가 작아지니까 순환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강수관의 가열을 피하면 피할수록 좋다. 그 다음 포화수와 포화증기의 비중차를 크게 할 것 같은 말입니다. 강수관이나 수관의 물의 비중차를 크게 해야 된다. 요 뜻이고 그 다음 배열 방식에 따라서 수평관식, 수직관식, 경사식, 곡관식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이런 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자연순환식 수관 보일러의 종류인데 이거를 일일이 다 알아두실 필요 없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종류라도 제가 외워둬라 라고 하는데 왜? 필기에서는 종류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 필답형으로 넘어가면 종류 물어보는 문제는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류별로 특징을 물어보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필답형에서는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특징만 좀 알려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쭉쭉쭉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자연순환식의 첫 번째 바브콕 보일러. 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면 상부에 증기 드럼을 설치하고 수드럼 대신 순환이 용이한 관모음 헤더를 설치하여 수평에서 15도의 경사로 장착하며 연소가스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베풀판으로 구획을 나눈 조립식 수관 보일러이다. 종류로는 수관과 증기 드럼의 설치 방식에 따라 WF형과 CTM형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두절미하고 이겁니다. 수관의 각도가 15도다. 그래서 드럼이 위아래로 이렇게 설치되고 수관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될 거예요. 이 수관의 기울기가 15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도로 된 거는 바브콕 보일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스네기치 보일러. 자, 그래서 스네기치 보일러도 이동 형식의 직관 자연순환식 보일러로 수관을 드럼의 관판에 부착하며 수관의 경사를 30도로 설치한 소형 난방 보일러이다. 감 오시죠? 이 수관의 각도가 어떻다고요? 자, 약간 세워져 있겠죠? 약간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요게 30도로 설치한다. 30도. 그래서 요 수관의 기울기에 따라서 종류가 지금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타쿠마 보일러입니다. 자, 세 번째 타쿠마 보일러.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상부에 증기 드럼, 하부에 수 드럼을 설치하여 그 사이에 45도의 경사 수관을 연결한 형식. 그래서 각도가 어떻다고요? 각도가 45도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각도를 45도로 설치한 보일러를 타쿠마 보일러라고 한다라는 거고,
뒤에 마저 읽어보면 중앙에 이중관으로 된 130mm의 강수관을 두고 주위를 다수의 증발관으로 에워싸 강수관이 가열되지 않아 관수의 순환이 양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 타쿠마 보일러의 특징은 강수관이 가운데 한가운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강수관의 역할이 뭐예요? 차가운 물을 아래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강수관이 가열되면 어떻게 되죠? 강수관 내부에 있는 물과 수관 내부에 있는 물의 비중차가 줄어드니까 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강수관을 한가운데 두고 그 겉에 다수의 증발관을 이렇게 에워싸 버리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증발관이 수관이 되겠죠. 가열되는 관. 그래서 이렇게 에워싸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부에 있는 강수관에는 열이 전달되지 않으니 강수관의 가열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타쿠마 보일러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동 D형 보일러라고 해서 나오죠. 자, 네 번째 이동 D형 보일러. 이제부터는 요 명칭에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D형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 상부에 증기드럼, 하부에 기수드럼을 설치한 곡관 형식의 보일러로 영문자 D자 모양으로 수관을 배열, 관의 신축 흡수를 어느 정도 고려한 보일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D형 같은 경우는 상부 드럼과 하부 드럼이 있고요. 그리고 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수의 수관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요. 자, 이렇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생긴 형태가 어때요? D자 모양으로 생겼다. 자, 그리고 드럼이 한 개, 두 개. 그래서 이동 D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굽혀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에 대한 신축 흡수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동 D형 보일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가르베 보일러. 복사열을 흡수하기 위해 증기 드럼의 높이를 낮추고 전열면의 활용을 위해 급경사형의 사각순환 방식의 보일러로 상하부 연결 수관에 헤더를 설치 순환을 도운 형식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요 가르베 보일러 같은 경우는 요 상부 드럼과 하부 드럼을 최대한 가깝게 설치합니다. 최대한 가깝게. 그리고 이제 헤더를 설치해요. 헤더라는 거는 뭐 증기 또는 물을 모아주는 장치를 헤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쪽 편에 가열관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거고, 그리고 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극경사, 이렇게 확 경사를 줘버리는 거야. 극경사관을 설치해 준다. 자, 요런 거를 가르베 보일러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위에 아래 헤더가 설치된 거를 가르베 보일러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오는 게 야로우 보일러. 읽어보면 증기드럼과 수드럼을 삼각 배열로 형성한 것으로 주로 선박용 보일러에 사용을 한다. 자, 그래서 삼각 배열이래요. 그래서 야로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상부 드럼과 하부 드럼 두 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때 수관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이게 어때요? 삼각형 형태죠. 이런 식으로 삼각형 형태로 생겼다. 이런 거를 야로우 보일러라고도 하고요. 이 야로우 보일러를 다른 말로 3동 A형 보일러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그럴까? 동이 하나, 둘, 셋이고 이게 A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다른 말로 3동 A형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명칭에 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로우 보일러를 다른 말로 3동 A형이라고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나오는 게 방사수관 보일러인데, 외분식 구조의 단점인 방사 손실을 줄이기 위해 순행 노벽을 연소실 내벽에 설치한 형식으로 65% 정도의 복사열을 흡수하는 대용량 보일러이다 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수관식 보일러의 기본 구조를 제가 그려드리면, 앞에서도 그렸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위아래로 수관이 배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케이싱으로 해가지고 버너를 설치해서 가열을 시키게 되는데, 요거는 외분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외분식이니까 외부로 방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순행 노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수관을 외벽을 따라서 이렇게 돌려버려요. 이런 식으로 돌려버려. 그럼 어떻게 돼? 수관 때문에, 요 수관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이 수관에서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 손실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설치해 놓은 요 외부 케이싱이잖아. 요런 외부 케이싱은 그냥 단순히 강판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강판이 나중에 열응력을 받으면 쉽게 탁 터져버려요. 그래서 요런 이제 열응력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요런 순행 노벽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순행 노벽을 설치함으로써 방사 손실도 막아주고 외부 케이싱도 보호를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요런 거를 방사수관 보일러, 방사열을 잡아줬으니까. 자, 그래서 방사수관 보일러는 다시 말해 순행 노벽을 설치한 보일러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스터링 보일러 나오는데 극경사 곡간식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왜 이렇게 부르는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극경사 곡간식 보일러로 상부에 기수드럼 2~3개와 하부에 수드럼 1~2개를 설치하여 관의 양단을 구부려 각 드럼에 수직으로 결합시킨 보일러이다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스터링 보일러는 예를 들어 상부 드럼이 3개다. 그럼 하부 드럼은 2개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리고 수관을 연결하겠죠. 이런 식으로 수관을 연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요. 그리고 상부 드럼끼리 곡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곡간으로. 구분간, 곡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부른다고? 극경사, 곡간 보일러다. 이게 스터링 보일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강제순환식 수관 보일러인데요. 앞에서는 자연순환식이었고 강제순환식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펌프가 설치되겠구나. 뭐를 이용해서 강제로 순환을 시키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제순환식 수관 보일러는 2개인데 자, 처음에 나오는 게 라몬트 보일러. 뭐 문제에서는 라몬트, 라몽트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이니까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2번째 나오는 게 베록스 보일러. 자, 그래서 필기시험 볼 때는 제가 이거 2개 꼭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암기법 같은 경우는 강제랍에 이렇게 외우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필답형에서는 종류 묻는 문제는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나중에 문제 풀다가 혹시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돌아와서 한 번씩들 다시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몽트 보일러부터 보면은 라몽트 보일러는 순환 펌프로 여러 개의 강수관에 강제적으로 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수관의 수량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 수관과 파이프렉의 결합부에 작은 구멍, 오리피스로 구성된 라몬트 노즐을 설치한다. 그래서 라몬트 노즐을 쓰기 때문에 라몽트 보일러라고 하겠죠. 그리고 단드럼 형식에서는 게이지 압력이 110 ATM이고 530도씨이며 증발량이 85톤/아워 정도이다. 뭐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라몽트 보일러는 순환 펌프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순환 펌프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라몽트 노즐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베록스 보일러 같은 경우는 공기압축기, 가스터빈, 순환 펌프 등. 자, 그래서 2개의 큰 차이점은 라몽트 보일러는 순환 펌프지만 베록스 보일러는 어때요? 공기압축기도 쓸 수 있고 그리고 가스터빈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순환 펌프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2가지 차이점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이제 순환 펌프 등이 내장되어 있는 강제 순환식 보일러이고 고압 연소를 함으로 짧은 시간 6분 이내에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일러이다. 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서 관류식 보일러 한번 볼게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관류식은 관으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자, 자연순환식은 펌프가 없고요. 강제순환식은 펌프를 사용하고요. 뭐 펌프가 됐든 뭐 압축기가 됐든 터빈이 됐든 어쨌든 기계 장치를 사용해서 강제로 순환을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관류식은 관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므로 관류식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구조는 제일 간단합니다. 관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관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순환 펌프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외부 케이싱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버너를 이렇게 이용해서 화염을 치출시키면서 가열을 하게 됩니다. 관 안에는 이제 급수가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확 가열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급수를 100을 넣었을 때 발생되는 증기량은 100이 된다라고 했죠. 들어간 급수가 모두 증발해서 과열되어서 사실상 과열증기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하나의 관계에서 급수 펌프로 공급된 관수가 줄거줍니다. 가열, 증발, 과열. 가열, 증발, 과열. 이 동시에 일어나는 형식으로 초인계 압력 보일러이다. 초인계 압력 보일러도 줄을 꺼주세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보일러 중에 가장 고압이에요. 가장 고압. 초인계 압력.
그 다음에 뭐 종류로는 벤슨, 슐저, 소형 관류, 램진, 엠모스 등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급수 가열 순서 해가지고 팁 나오죠. 별표해 주세요. 자, 그래서 급수 가열 순서가 가열, 증발, 과열이 된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한번 줄을 껐었는데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가열, 증발, 과열 과정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0도씨 물을 증기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100도씨 물이 되었다가 그 다음 더 가열하면은 100도씨 증기가 되었다가 그 다음 또 가열하게 되면 뭐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 150도씨까지 올렸다. 150도씨짜리 증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50도씨짜리 증기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이게 과열 증기가 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과정을 표시하면 물을 가열해서 100도씨 물로 만들었죠. 그럼 얘는 가열된 상태고 그 다음에 물이 증기로 바뀌는 건 뭐예요? 잠열 상태에서 상변화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 이런 거는 이제 뭐라 그러지? 물이 증기가 된 거를 증발됐다 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증발된 증기를 또 가열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 과열 증기가 되는 거지. 과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열, 증발, 과열 순서로 이제 증기가 발생이 된다. 어디서? 관류식 보일러 안에서는. 자, 그래서 급수 가열 순서, 가열, 증발, 과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류 보일러의 특징 한번 봅시다. 장점 보시면 순환비가 1이므로 드럼이 필요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순환비라는 거는 그 공식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그래서 순환비는 증발량 분의 급수량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밑에서도 했지만 급수가 100이 들어가서 증기가 100이 나온다며. 그럼 급수량 100이고 증발량도 100이잖아요. 그럼 나눠버리면 얼마? 1이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요걸 다시 말하면은 급수가 100이 들어가서 다 증발해서 증기로 발생됐으니까 효율이 어때? 100%다. 이 뜻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환비라는 거는 급수량 대비 증발량을 얘기하는 거고, 이 관류 보일러는 100이 들어가면 100이 나오기 때문에 순환비는 어떻게 된다? 1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효율이 아주 좋다. 자, 그 다음 전열 면적이 크고 효율이 높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뭐 드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관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 전체가 다 뭡니까? 전열 면적이 되는 거지. 전열 면적이고 전열 면적이 많고 전열 효율이 높다 보니 순환비가 1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 이제 연결하면 같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압이므로 증기의 열량이 크다. 그쵸? 관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드럼이 아예 없죠. 그래서 드럼이 있는 녀석보다 어때? 고압이다. 그래서 고압이니까 다시 말해서 열량이 높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기동부하가 짧아 부하 측 대응이 쉽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런 겁니다. 노통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예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노통 보일러를 이용해서 만약에 내가 급탕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출근해서 이제 손 씻으려고 하는데 날이 추워서 온수 쓰고 싶다. 그러면 수도꼭지 탁 열게 되면은 바로 온수가 나오느냐? 안 그래요. 그 노통 안에 있는 급수를 충분히 예열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연다 해가지고 바로 온수가 안 나옵니다. 근데 수관 보일러 중에 이 관류 보일러는 관류식이란 말이에요. 관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관류 보일러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순간 온수기라고 했죠. 그래서 순간 온수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수도꼭지만 탁 올려버리면은 바로 온수가 나와요. 순간적으로 데워져서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관 안의 수량이 작고 예열 시간이 극히 짧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말을 다르게 하면은 기동부하가 짧다. 수도꼭지 열면 바로 온수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동부하가 짧아서 부하 측 대응이 쉽다. 내가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쓸 수 있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관류식 보일러의 단점 한번 봅시다. 콤팩트한 구조로 청소 및 검사 수리가 어렵다. 즉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청소나 수리가 어렵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완벽한 급수 처리를 해야 한다. 자, 그렇죠. 이거는 관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급수의 질이 아주 좋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급수 처리가 까다롭다. 다시 말해 완벽한 급수 처리를 해야 된다. 급수의 질에 신경을 써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 자동 연소 온도 제어 장치를 설치하여 부하의 변동에 대응해야 한다. 아무래도 초인계 압력의 보일러다 보니까 온도 및 압력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급수의 유속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급수의 유속을 일정하게 유지해줘야지만 전열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급수의 유속은 일정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